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수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수원 치료공동체 신규 회원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임입니다.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에 제가 써온 글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코올 문제로 2017년도 정신병원에 첫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술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혼자 술 먹고 누구와 싸우거나 경찰서, 구치소는 다녀본 적이 없기에 적당히 조절해서 술을 마시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술병으로 인하여 119의 도움을 받아 수원 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사업실에서 오갈 데 없는 저를 다시서기 센터에 연계해 주셨고 다시서기 센터에서 아주 다른 병원으로 저의 술 문제로 정신병원에 첫 입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서 술을 끊을 수 있고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반복적으로 태어나면서 알코올에 무력해지는 저의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세 번째 입원에서 현재까지 개강변경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전 사회사업실에서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다닐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였고 고민 끝에 센터 개방형 프로그램이 12단계 재발방지, 자기관리, AA 모임 등 처음 센터에 다닐 때는 제 개인 요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다 다녔지만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개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며 조금씩 알아갈 때 저의 사회 관리자인 윤명희 선생님께서 수인공동체 프로그램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셨고 동료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수인공동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외출하여 센터에 프로그램에 참석할 때 편의점이나 식당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싶다는 유혹도 너무 많았지만 저는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앞으로 나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한 병원에서 주 2회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여 주 2회 정도 참여하고 있으나 다른 요일에도 회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병원 규칙상 주 2회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퇴원을 앞두고 센터 프로그램을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반주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의 기회를 아주 편한 병원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아주 편한 병원에서 퇴원하여 센터 프로그램에 열심히 다니면서 아주 편한 병원에 매니저를 받는 그날도 상상해 보면서 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편한 병원의 도움과 수원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회복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하는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저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25년 넘게 다니고 있는 유진입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가족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저와 아이들에게 폭언은 물론이고 저에게는 신체적 폭력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폭력에 저항할 수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나오게 되면서 남편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딸들을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저희 삶과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오래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알코올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센터장님과 선생님들, 답답함, 힘듦을 서로 공감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알코올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저희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명상 선생님과 제 마음에 작은 힘을 줄 수 있는 곳이기에 오랜 시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는 이 센터가 큰 위로이자 힘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느끼고 체험을 해왔던 많은 것들이 축소가 되고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현재에도 알코올로 인해 힘들어하는 알코올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알코올 가족들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중독관리 지원센터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나에게 힘을 주었던 술 체험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알코올 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저희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된 얘기는 아주 긴 이야기라 이렇게 짧게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예, 경기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 조명주입니다. 예, 아주 편한 병원이라고 해서 지금 8년 같은 년인가 일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철학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환자분들이랑 이렇게 소규모로 집단 치료를 하거든요. 예, 거기서 제가 몇 년 전부터인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어떤 삶의 태도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요. 철학이라고 하기도 조금 거창하고 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입장을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결국 철학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어디에 정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마 그래서 12단계 첫 단계가 받아들이라는 거겠죠. 예.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중독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어떤 생물학적 문제들 이건 저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고 거기 굴복하는 뜻은 아니고요. 예.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분명히 중독이 병인 것은 맞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래서 저도 아마 유승 선생님 마찬가지일 것 같고 대학병원에 있을 때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강도로 훈련을 받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희들은 인생 흘러가다 보니 중독을 하게 된 거고 사실 머릿속에 별로 든 게 없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 병이라는 건가 아닌가 이 판단도 사실 내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도 중독을 집중적으로 보지 않는 정신과 의사들은 일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만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환자한테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이게 병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예. 기침을 누가 속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침한 사람한테 속였다고 말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술 마시면 날 속였다. 거기에 화를 내는 거죠. 예. 그거를 정리하는데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제 내부에서.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서 화는 나지 않지만, 어쨌든 가족분들은 저희랑 입장이 좀 다르시고, 매일매일 그걸 보시니까, 저희야 가끔 환자분들을 뵙죠. 그래서, 분명히 그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환자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면,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알코올 사용장이라고 하죠. 예. 그거의 증상이 술을 마시는 거라고 치면 병원에 입원한 순간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증상이 없는데 뭘 치료하겠느냐 이런 역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환자분들은 난 술을 마시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퇴원시켜달라. 맞죠?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 복통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배가 안 아프다. 그럼 퇴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병이라고 보고 어디까지 증상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치료진들이 저희도 합류를 하는 거겠죠. 저희도 저희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독성 사고, 트론스키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인데 그냥 환자가 하는 얘기를 전부 다 중독성 사고라고 받아들이고 이건 전부 증상으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때가 있었죠. 지금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저걸 다 증상으로 본다면, 저걸 다 발망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신 삶에 정말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태어나겠다는 환자의 의지를 전부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면 아마 그래서 아까 원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 철학을 말씀하신 게 결국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알코올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을 때조차도 삶의 어떤 부분이 공백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결함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얼핏 하면 도파민에 뭐냐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 같이 이제 전인적인 인간에게는 물질은 중요하긴 하지만 생물학은 중요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도파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삶의 철학이 필요하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항상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내린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 주도자는 아닙니다만 전 그 부분에서 운이 좋았지만 저도 나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무조건 이걸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의사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다른 거 의사들은 매일매일 논문 보고 무슨 그래프 그리고 막 이제 뭐 그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막 보고 뭐 물질 어떻다, 뭐 증거가 어떻다.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어떤 파편들이 쌓여서 굉장히 큰 지식이 되고 그게 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결국은 저는 사실 이제 논문을 읽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서적을 읽는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면 환자분들께 지난주에 나온 논문에서 이러저러 하다 사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거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걸 어떻게 정제해가지고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고 아마 센터에서도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선생님은 제가 환자분들께 지금이라서 말씀드리지만 제 집단치료에서 좋은 대로 될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거든요. 정말 자기네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할 때. 예. 근데 제가 큰 역할을 했느냐? 앞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준비되어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입원에 계실 때 윤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신과 질환과는 다르게 중독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환자분들께 그런 거를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가족분들이나 혹은 지금 회복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제가 뭐 아주 편한 병원의 의사로서 그리고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조사장으로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